드넓고 푸른 바다, 낭만적인 야자수와 백사장, 그리고 타오르는 태양. 오늘날 카리브해는 전 세계인의 휴양지로 각광받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불과 300에서 400년 전 이곳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해적선에 나부끼는 해골 깃발, 포효하는 대포 소리, 그리고 황금과 자유를 쫓는 자들의 피 튀기는 싸움으로 가득했던 무법천지였죠. 17세기부터 18세기 초까지 카리브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잔혹했던 해적들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도적대의 역사가 아닙니다. 거대한 제국들의 탐욕과 권력 다툼 속에서 피어난 자유를 향한 갈망, 그리고 부와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인간 군상들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해적들의 황금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16세기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유럽의 맹주는 단연 스페인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약탈한 상상할 수 없는 양의 금과 은은 스페인의 국고를 채웠고, 거대한 보물선단은 마치 움직이는 황금 창고처럼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이 엄청난 부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질투와 탐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은 신흥 해양 강국들은 스페인에 직접적으로 선전포고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죠. 바로 사략선 제도의 활용입니다.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사략 특허장, 즉 적국의 선박을 납포하고 약탈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받은 민간 선박을 통해 스페인의 보물선을 노렸습니다. 이는 일종의 합법적인 해적질이었습니다. 영국의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이 대표적인 사략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스페인 함대를 괴멸시키고 막대한 금은보화를 약탈하며 영국 왕실에 큰 이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공로로 여왕으로부터 기사 자기까지 받는 등 그는 당대 최고의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바다의 약탈자였지만 동시에 국가의 영웅이었던 아이러니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평화 조약이 체결되자 사략선들의 특허장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국가의 비호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미 약탈의 달콤함에 길들여진 수많은 선원들에게 평범한 삶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허장 없이 스스로의 깃발을 내걸고 바다의 무법자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공인 해적에서 진정한 해적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카리브해는 완벽한 도피처이자 새로운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들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수많은 무인도와 은밀한만은 해적들의 완벽한 아지트가 되어주었죠. 특히 오늘날 아이티에 해당하는 토르투가 섬은 해적들의 전설적인 요새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곳에서 해적들은 자신들만의 규칙과 질서를 만들고 약탈한 보물을 나누며 자유와 방종을 만끽했습니다. 해적들의 황금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 카리브해는 문자 그대로 해적들의 바다였습니다. 수많은 무역선과 심지어 해군 함대까지 해적들의 표적이 되었고, 이들은 바다의 지배자로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적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성공적인 인물 중 한 명, 바로 헨리 모건 경입니다. 그는 웨일스 출신의 사략선장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야망은 바다를 넘어 대륙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배를 약탈하는 것을 넘어 스페인의 주요 식민지 도시들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파나마 시티를 비롯한 여러 도시를 약탈하며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쌓았죠. 그의 무용담은 전설이 되었고, 역설적이게도 영국 왕실은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기사 자기를 수여하고 심지어 자메이카의 부총독으로 임명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다의 무법자가 합법적인 귀족이자 통치자로 변신한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해적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공포가 느껴지는 가장 위협적인 인물은 단연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수염에 불을 붙이고 여러 자루의 권총과 칼을 몸에 두르고 나타나 적들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그의 상징적인 배는 강력한 전함엔 여왕의 복소였으며 그는 철저한 공포 전략으로 해적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무자비했지만 동시에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고, 그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대중문화 작품의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블랙 바트라는 별명으로 불린 바솔로뮤 로버츠는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배를 약탈한 해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세련된 복장을 즐겨 입고 전투 중에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해적단 강령은 엄격하여 도박 금지, 불복종 처벌 등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우아함 속에 숨겨진 잔인함,
그것이 바로 블랙바트의 진면모였습니다. 거친 해적의 세계에도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엠보니와 메리 리드는 남장까지 불사하며 해적선에 몸을 싣고 동료 해적들과 함께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의 모험과 로맨스는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며 해적들의 시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성 중심의 해적 사회에서도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죠. 해적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사회를 구축했습니다. 해적선에는 선장이 있었지만 중요한 결정은 해적단 전체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등 의외로 민주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약탈품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 분배되었고 부상당한 해적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유럽 사회의 엄격한 계급 제도와 대비되는 모습이었고 많은 빈민과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이 해적의 길로 뛰어들게 만든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법과 정의를 만들었던 또 다른 형태의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해적들의 시대는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18세기 초에 이르러 유럽 강대국들은 더 이상 해적들의 활동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해적들이 자국의 무역선까지 위협하고 무역 질서를 교란하게 되면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은 대규모 해군을 동원하여 해적 소탕 작전을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차략 특허장은 완전히 폐지되었고 해적들에게는 무자비한 처형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적 사냥꾼이라 불린 영국 해군 토벌대는 해적들의 은신처를 급습하고 납포된 해적들은 교수형에 처해져 대중에게 공개됨으로써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적의 시대는 이렇게 서서히 막을 내렸습니다. 결국 1720년대에 이르러 카리브해의 해적 황금기는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살아남은 해적들은 은퇴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도피하거나 혹은 합법적인 직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바다는 다시 국가와 상인들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무모한 도전은 거대한 제국의 질서 앞에 무릎 꿇고 만 것이죠. 오늘 해적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이야기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좋은 원동력이 됩니다.